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종실록 제3부 태조, 함흥으로 떠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402년 1월 태조는 소요산을 찾아온 태종에게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라는 공개적인 면박을 준 후에 계속 강경 행보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태종 세력이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해도 결국 백성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개경의 민심이 태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좋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동정적으로 변해갔다라는 것. 정말 중요한 변화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태조에 대해서 가장 반감이 많은 동네가 개경이거든요. 근데 가장 반감이 많은 동네에서조차도 동정표를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태조는 이러한 민심을 등에 업고서 계속해서 태종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나는 전개에도 불구하고 사실 태조한테도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아무리 민심이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변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는 직접적인 힘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무슨 뭐 지금처럼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힘이 되는 건 아니고 그것을 날카로운 뭔가 무기로 만들 수 있는 정치적 수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심을 이용해서 지렛대로 삼아서 태종의 권력을 붕괴시킨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수완이 필요했는데 여기서 이제 태조의 한계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태조가 일국을 개창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감각이나 수완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역시 프로페셔널 정치인은 또 아니라는 거죠. 태조가 프로페셔널 부분은 역시 군사 분야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태조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민심 자체는 자기한테 우호적으로 조성한 데는 성공을 했어요. 거기까지 했는데 그 이상 발전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의 동향을 파악한 데 태조가 상당히 능숙했지만 이거를 정치적 무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은 좀 아쉽게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게 태조하고 태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태종은 스스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가적인 측면을 갖고 있고 프로페셔널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태조는 아쉽게도 여기 단계까지는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대신 도맡아서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정도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정도전도 가고 남원도 가고 조주는 태종한테 붙었고 옛날에 자기의 수족이 돼서 일을 해줬던 사람들이 싹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태조는 더 이상 진도를 빼지 못하고 정말 이제 답보 상태에 계속 빠지게 되면서 갑갑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시점이 태조한테 있어서 정도전 생각이 가장 많이 나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태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기껏해야 밖으로 계속 나돌아다니면서 태종을 곤란하게 만드는 골탕 먹이는 작전 그 말고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답답하기는 태종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시국이 정치적인 수완으로는 어떻게 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태종한테 있어서는 유일한 해법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 부친인 태조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젠가 태조의 마음이 풀어져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게 지금 현재 태종한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인데 문제는 부친은 조금 더 정말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402년 10월 27일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이런 대치 상태가 계속돼서 어느덧 이제 늦가을 무렵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음력 달력이니까 거의 늦가을, 이제 초겨울로 접어드는 그 시점이죠. 태조는 때마침 조선을 방문했던 명예 사신 일행을 임진강변에서 만나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뭐 명목상 이제 사신들을 자기가 접대 한번 하겠다, 뭐 그런 거였죠. 자, 그러자 이제 태종은 그 소식을 듣고서 최정예 부대였던 벨시위, 이 벨시위들은 고위 무관들로 구성된 정말 특무부대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태상왕에 해당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호위할 그런 격에 맞는 상당히 고급 부대였다는 거죠. 그런 벨시위들을 보내서 태조를 호위하게 했는데 여기서 뜻밖의 사고가 터지게 돼요.
명예 사신을 위해서 베풀었던 잔치가 끝난 다음에 태조가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동국면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는 겁니다. 태조는 동국면에 가서 말은 이렇게 했어요. 그동안 내가 나라를 새로 개창하니라고 조상님들 묘소를 참배를 못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바깥 맛이 나온 김에 동국면에 가가지고 조상님들 묘소를 한번 참배를 해보고 싶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만 가자고 한 게 아니라 또 누구도 같이 가자고 했냐면은 원래 자신의 호의로 파견되었던 별시위, 그 별시위들한테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기왕 니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랑 같이 동국면으로 가지 않을래? 한 거죠. 갑작스러운 태조의 요구에 별시위들은 당황하고 주저했죠. 이거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막상 또 못 가겠다고 말하기도 좀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별시위들이 주저하자, 태조가 여기서 또 폭포수같이 눈물을 마구마구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모두 다 내가 키운 군사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야박하게 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이제 책망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왕의 눈물이라는 게 언제나 묘한 마력이 있잖아요. 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 때문에 태종도 왕의 눈물을 정말 수도 없이 정치판에서 이용을 해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번에는 아버지였던 태조가 아들의 전매특허라고 할 수 있는 왕의 눈물을 이용해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갔다는 거죠. 결국 별시위들은 마지못해서 태조를 따라서 동국면으로 가게 되고 이 소식이 조정에 전해지자 태종을 비롯한 대소신료들은 그야말로 진짜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태상왕이 사신 온전에게, 이 사람이 이제 명에서 온 사신이에요. 장파도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전이 금강산에서 돌아오매 태상왕이 중로에서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명예 사신이 금강산을 관광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태조가 임진강변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한번 대접 한번 해보겠다 하고서 잔치를 베푼 거죠. 자, 그러자 이제 태종 임금이 기생과 풍악을 보내고 또 종친과 별시를 보내어 호종하게 하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별시는 고위 무관들로 구성된 정말 특무부대라고 했죠. 태성왕이 별시를 거느리고 동국면에 행차하려고 하니 변현등이 아래기를 주상께서 전하가 사신을 보려고 하시기 때문에 신등을 보내어 시위하게 한 것이고 처음에는 거가를 따라 깊이 먼 지방까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면서 난색을 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별시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물며 자량의 준비가 넉넉하지 못하니 멀리 대가를 따르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하면서 정말 이제 사정 애원하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별시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처음에 여기까지 와서 호위하는 임무를 맡은 거지 그렇게 먼 곳까지 간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 더군다나 거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서 물자를 충분히 준비를 안 해왔는데 어떻게 그거를 따라가겠습니까 하고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그러자 태성왕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모두 내가 기른 군사인데 지금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느냐 하고 인하여 눈물을 흘리니, 여기서 또 이제 눈물의 작전이 나오죠. 그러니 이제 변현등이 마지못해 따랐다. 결국 별시들이 어쩔 수 없이 태성왕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태조가 동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태종,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호위 목적으로 파병해준 별시들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까지 데리고서 도대체 가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태종이 즉각 차사들을 파견해가지고 태조의 행보를 파악하게 했는데 실록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때 태종이 보낸 차사들이 길가에 줄을 이었다라고 할 만큼 정말 상황이 급박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태조가 말한 명분대로 조상님들의 묘소를 참배하러 가는 게 맞는 거면은 이런 행동을 안 했겠죠. 근데 여기서 태종이 뭔가 불길한 예감을 잡은 겁니다. 이거 정말 뭔가 사태가 심각한 것 같다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차사들을 줄지어 보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환관, 기만이 태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조도 여기서 이제 기만한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해요. 내가 즉위한 이래에 조상님들의 묘소를 참배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걸려서 가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다. 임자는 돌아가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히려 태조는 뻔뻔하게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은 내가 급하게 이렇게 방향을 잡다 보니까 별시이들이 생각을 못 해가지고 물자를 준비해오지 못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물자가 부족한 물자를 추가로 더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동국면으로 그냥 길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환관, 기만이 태상왕의 행제소에 돌아왔다. 완이 아래기를 태상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즉위한 이래로 조종의 능에 한 번도 참배하지 못하여 일찍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행히 한가한 몸이 되었으니 동국면에 가서 선릉에 참배한 뒤에 금강산은 유람고자 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태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라 만드느라고 원체 바빠가지고 조상님들 묘소도 못 가봤고 그래서 생각난 기회 한번 가려고 한다. 그리고 또 마침 이번에 보니까 사신이 금강산 갔다 왔다고 그러네? 나도 이제 금강산이 좀 땡겨가지고 거기 좀 유람 좀 하고 올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유를 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서울에 들어가면 잠시도 문을 나서지 않겠다. 만일 내가 선릉에 참배하지 않으면 어찌 다른 날에 지하에서 조종을 배울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좀 센 발언을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만 나돌아다니고 앞으로 이제 내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면 더 이상 밖에 안 나갈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나의 이번 행차를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 조정의 분위기가 완전 발칵 뒤집혔던 분위기고 이걸 태조도 모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니들이 지금 나보고 노망났다고 하는 모양인데 야 너네도 다 부모들이 있는 사람들 아니니 하면서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 묘소를 참배하는 게 어떻게 그게 정신 나간 행동이 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하 내용을 보면은 그들도 부모가 있는 자들이니 자기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면 내 마음을 알 것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기를 가마름에는 군사들의 의관이 다 떨어졌으니 의관 각각 26벌을 빨리 판비하여 보내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태조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가는데 물자가 부족하니까 물건 좀 더 보내렴 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좀 뻔뻔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같은 태조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 태종과 조정의 대서신료들은 모두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죠. 동국면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이거죠. 동국면은 태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뿐만 아니라 조선 개국이라는 대업을 이룰 수 있게 해준 말 그대로 한 고조 유방의 패성과 같은 그런 풍패지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한 나라의 개국조가 된 태조를 동국면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심지어 그 동국면 근처에 살고 있는 여진족들 사이에서도 태조의 위명이 엄청났다라는 거죠. 왜냐면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태조와 같이 한수밥 먹고 살면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면서 뭐 좋은 인연도 있었을 것이고 나쁜 인연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어린 적에 그렇게 한 동네 살던 사람이 무려 조선의 왕이 됐다고 하니까 나름 또 그거를 뿌듯하게 생각하는 여진족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물론 태종이라고 해서 동국면은 연고가 없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아무래도 태종은요 과거에 급제한 후에 개경 생활을 일찌감치 하게 되면서 태종은 개경이 주로 기반이 있는 사람이지 태조에 비해서 동국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돌아가는 그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태조에 대해서 본래 비판적이었던 개경 사람들조차 태조를 동정하는 분위기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원래부터 태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던 동국면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처럼 민감한 상황에서 정말 이 묘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태조가 동국면에 들어간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태종은 이 점에 있어서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 불안함이 치솟아 오르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죠. 11월 5일입니다. 태조가 동국면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여기서 결국 사단이 일어나게 돼요. 당시 안변 부사로 있던 조사이가 신덕왕후 강씨의 복수를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조사이란 누구냐? 조사이는 본래 신덕왕후 강씨의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1차 왕자의 난 당시에도
조사이는 정도전 일파로 몰려서 투옥된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뭐 그렇게 거물도 아니고 또 정도전 일파에 깊숙이 관련된 핵심 멤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태종이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뭐 이런 거 거치면서 인간 백정 소리 좀 들었던 사람인데 근데 사실 그 1차 왕자의 난 때 사람 그렇게 많이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 주원장에 비하면 스케일이 정말 작았죠. 근데 아무튼 이제 조사이 같은 경우도 신덕왕후 강씨의 친척이긴 하지만 그다지 거물은 아니기 때문에 곧 사면을 시켜줬고 안변 부사로 이제 지방으로 내쳐가지고 보내버린 거죠. 자, 그런 조사이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사료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변부사 조사이 등이 군사를 일으켜 사람을 주군에 보내어 군사를 조련하였다. 대호군 안우세가 마침내 동국면에서 돌아와 역마를 달리어 그 연후를 구하였다. 대호군 안우세가 마침 동국면에서 돌아와 역마를 달리어 그 연유를 구하였다. 사인은 곧 현비 강씨의 족속인데 강씨를 위하여 원수를 갖고자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반란의 명분이 신덕왕후 강씨의 원수를 갖겠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런 조사이가 신덕왕후 강씨의 복수를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삽시간에 주변 고을이 여기에 호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고을의 수령들이 앞다퉈서 합세한 덕에 조사이의 반군은 무려 10,000명 가까운 병력을 구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사실 조사이는요 중앙정계의 거물이 아니에요. 그다지 거물급의 인물도 아니었고 또 동북면에 기반을 둔 사람도 아니에요. 심지어 명분으로 내세웠던 신덕왕후 강씨 또한 개경 출신의 여자지 동국면하고는 연고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무슨 뭐 엄청난 정계의 거물이라 가지고 저거 성공할 것 같다. 성공하면 나한테 뭐 한 자리 주지 않을까. 그런 전국구 인지도를 갖고 있는 인물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또 조사이가 차라리 그냥 동국면 출신이라 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명분으로 내셨던 신덕왕후 강씨도 당연히 동국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조사이가 반란을 일으킨 것까지는 그렇다 치겠는데 여기에 동국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화와 같은 호응을 보냈냐 이거죠.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연고가 없는 조사이가 그것도 동국면과 연고가 없는 신덕왕후 강씨의 복수를 명분으로 내세운 반란을 일으키자 왜 이렇게 세력이 커졌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의미심장한 부분을 한 가지 반영을 하는 겁니다. 사실 태종실록에서는요. 조사이의 반란이 태조가 주도한 것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하지만 태조가 동국면에 들어간 시점에서 조사이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 규모가 단기간에 커졌다는 것은 반란의 배후에 태조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부자 간의 대결이 벌어지게 되는데 과연 그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